안녕하세요. 오늘 회계제도 개혁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연구분석 세미나의 사회를 맡게 된 한국공인회계사회 이재형입니다. 오늘의 연구는 기존에 회계가 회계 분야로서 연구되던 부분을 조금 더 확장하여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국재무학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동으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세미나는 지난 10월부터 연구된 중간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자본시장 참여자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오늘 세미나 순서는 우선 공동 주최기관인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님과 한국재무학회장님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서울대학교 김우진, 백복현 교수님의 연구 중간결과 발제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후 잠깐 휴식 후 자본시장 연구기관, 기업 측, 감사인 측, 그리고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참여하는 패널 토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끝까지 많은 분들께서 청취해 주시면 매우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님과 한국재무학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김영식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점점 악화되면서 온라인 세미나로 개최하게 되었음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과 기업이나 학계에 계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힘써 주신 박래수 재무학회장님과 연구에 노력해 주신 김우진, 백복현 서울대학교 교수님을 비롯한 연구진 분들과 참석해 주신 토론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판 회계개혁이라고 불리는 신외부감사법이 시행된 지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회계개혁 이전에 연속된 대형회계 부정사건은 국민 경제의 천문학적 피해를 초래하면서 회계정보 신뢰성에 대한 큰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인 IMD에서 측정한 회계투명성 순위가 최하위권에 머물렀다는 사실은 순위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회계투명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라는 점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요인으로 지적되는 등 회계업계의 커다란 숙제였습니다. 결국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정부와 국회는 회계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반영하여 회계개혁을 어렵게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현재 정부, 기업, 회계업계의 긴밀한 협조와 소통 속에 회계제도의 안정적인 시장 정착이 이루어지고 있고 최하위권에 머물렀던 IMD 회계투명성 순위도 2년 연속 급상승하며 37위까지 뛰어오르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업단체에서는 회계개혁의 효과가 불분명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지 않는 제도로 인해 비용 부담이 늘었다며 제도의 재검토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개혁의 취지를 잘 살려 목표한 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그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회계개혁 이후 주가지수가 급등하고 외국인 투자 금액이 늘어나면서 시가총액 등 자본시장의 규모가 크게 증가했는데 이러한 자본시장의 양적 지표 증가와 관련하여 회계개혁이 미친 유무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이에 한국재무학회와 함께 회계제도 개혁과 자본시장의 성과를 측정하고 분석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나아가 회계개혁이 자본시장에 끼친 영향을 넘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관련 학술 연구를 계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회계제도 개혁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진들께서 고민하여 마련한 내용을 발표하고 토론자들이 유익하고 건설적인 의견 제시를 통해 더욱 발전된 연구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회계제도 개혁이 시장에 안착하며 그 성과를 보다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연구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올 한 해 한국재무학회장을 맡고 있는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의 박래수 교수입니다. 오늘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재무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회계제도 개혁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세미나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시다시피 금융시장 및 자본시장은 기본적으로 신뢰를 시장 존립의 근간으로 삼고 있으며 여기에는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는 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업 관련 정보를 생산하는 회계 정보의 질과 투명성이야말로 자본시장의 존립과 발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월스트리트로 대변되는 200년이 넘는 자본시장 역사를 지닌 미국에서도 지난 2000년대 초반 월드컴과 엔론 등 대규모 회계 부정 사건을 겪으면서 또 한 번 상장 기업의 회계 제도 개혁을 절감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회계 공시 자료의 투명성과 감사인의 독립성, 그리고 궁극적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지난 2002년 7월에 사베인스-옥스리법이 제정돼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2015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건을 계기로 2017년 10월 말에 신외관법이 개정되었고 2018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여러 회계 개혁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기업의 회계 관련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통해 궁극적으로 회계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사베인스-옥스리법 도입 이후 그 효과를 분석한 학계의 수많은 연구와 논의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국내에서도 신외관법 도입에 따른 자본시장의 영향을 다루는 이번 연구 영역과 세미나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김우진 교수님과 백복헌 교수님은 다들 아시다시피 각각 재무 분야와 회계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능력과 희안을 가지신 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관계와 업계 그리고 연구기관의 유능한 토론자님들의 풍부한 비판 의견은 단순히 이번 연구 영역을 위한 최종 보고서를 조금 더 풍부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국내에서도 관련 연구와 논의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궁극적으로 자본시장을 위한 더욱 투명한 회계 정보 생산에 제도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쉽게도 한국재무학회가 주관하는 글로벌 AI 파이낸스 리서치 컨퍼런스가 오늘과 내일 여수에서 개최되는 바람에 제가 직접 이번 세미나 행사에 참석해 인사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나마 인사드린 점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행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발표자분들과 패널 토론자분들 그리고 행사 준비로 여러 기간 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재무학회 사무국 관계자분들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의미 있는 세미나 행사 잘 치르시고 다들 건강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바로 서울대학교 김우진, 백복현 교수님의 연구 중간 결과 발제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김우진입니다. 앞에서 두 분 축사에서도 말씀을 많이 주셨듯이 이 회계 시스템이라는 것은 자본시장이 원활히 작동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고, 제가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할 때도 학생들한테 항상 회계는 랭귀지다. 내가 영어하고 영어를 배워야 되는 것처럼 통계하고 회계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기업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본시장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만, 이 회계 시스템이 저희가 이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실제로 운영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어서 97년도 외환위기 때도 그랬고, 또 여러 가지 특정 뭐 대우조선해양 회사 이름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분식회계 사건들이 크게 일어나서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었던 그러한 안타까운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저희가 이제 외관법을 대대적으로 개정을 해서 많은 내용의 제도적인 개선 조치들이 도입이 되었는데, 이 조치들이 한편으로는 당사자인 적용 대상 기업들, 특히 상장 기업들에게는 어떤 그 감사 보수의 증가라든지 실질적인 비용의 부담으로 작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또 그렇다고 저희가 말하자면 건강검진을 받는데 이 비싼 건강검진을 지금 받는 그런 셈인데, 그러면 비싼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그 효과가 그 환자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서 향후 그 사람이 더 건강을 유지하는데, 기업의 어떤 그런 건강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데는 어떠한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것을 특히 자본시장의 관점에서 또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 기관 투자자와 외국 투자자 관점에서 이거의 효과들을 한번 보고자 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목적인 걸로 알고, 저희도 그런 취지에서 연구를 계획하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잠깐만요. 안 넘어가네요. 오케이. 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7년 9월에 광범위한 제도 개혁이 단행이 됐고, 그 중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가장 관심을 갖고 지금 업계에서도 지켜보고 있는 것은 주기적 지정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유에 상관없이 감사인을 회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지정을 받게 되는 이제 저 시스템을 도입을 한 것이 가장 큰 내용이 되겠고요.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거를 부수적인 제도 개혁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액면으로 보면 그 제도 개혁 이후에 자본시장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이러한 수치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이러한 양적인 지표가 늘었다는 것이 이게 회계제도 개혁 때문에 저런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그냥 시장이 커져서 그런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인과관계를 저 수치만 보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나이브하고, 그래서 저희가 회계제도 개혁과 이 자본시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성과들을 조금 더 엄밀하게 저희가 이코노메트릭스 기법을 써서 분석을 하고 인과관계가 성립을 하는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조금 더 엄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펌 레벨 분석인데, 아이디얼리는 지금 저희가 사실 연구하기 위해서 좋은 이제 세팅은 돼 있습니다. 주기적 지정제가 한 번에 지금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기업에 대해서만 일단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업, 나머지 기업들은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소위 디퍼런스 앤 디퍼런스, 이중 차분법이라는 그 인과관계 분석을 위한 통계학적 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세팅이긴 세팅입니다. 그래서 주기적 지정제가 적용된 기업들을 트리트먼트 그룹으로 보고, 적용되지 않은 그룹들을 컨트롤 그룹으로 봐서 요 기업들이 지정 이전 이후 그 변화를, 그 차이를 보면 인과관계를 우리가 비교적 쉽게 유추해낼 수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지금 아직까지는 이 주기적 지정제를 실제로 지금 적용받은 최초 사례가 2020년도이기 때문에 이 연구 방법을 본격적으로 저희가 적용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데는 아직은 좀 제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아이디어한 방법인데 저희가 요거를 일부는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도 그 결과를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기법을 써서 조금 더 이 컴플리트한 그림을 보여드리는 데는 시간이 조금 더 경과를 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고 싶은 그 피설명 변수, 종속 변수는 기초적인 회계 투명성 관련 변수와 아울러 자본 비용이라든지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거래량 및 보유 비중이라든지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자본시장 관련 지표들을 또 분석하게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게 이 주기적 지정제 도입이 자본시장에서 좋은 영향을 미쳤냐 안 미쳤냐 가장 쉽게 이걸 볼 수 있는 방법은 소위 말하는 이벤트 스터디를 하면 됩니다. 사건 연구를 하면 됩니다. 그건 뭐냐면 이 회사가 주기적 지정제 적용 대상이다라고 시장에서 공시가 되면 그러면 그날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고 주가 반응을 보고 코스피 주가 반응 정도 빼면 이게 가장 직관적으로 또 이 주기적 지정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되겠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 날짜가 이 일반에 공시되지 않고 그래서 뭐 투자자들은 주기적 지정제 여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의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아쉬움으로 남고요. 그 다음 저희가 하는 것은 시장 차원에서 마켓 레벨에서 우리가 아까는 한국 것만 이제 한국이 이제 뭐 시총 늘어났다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좀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니까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 아시아권 다른 자본시장에서 시가총액을 포함한 자본시장 전체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것을 또 저희가 추가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엄밀하게 통계적으로 하긴 좀 어려운 게 이 트윈맨 그룹이 샘플이 여러 개 해야 되는데 한국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엄밀하게 말하면 디퍼런스 하기 쉽지 않지만은 이게 저희가 데이터 포인트가 먼틀리로 돼 있어서 그러면 샘플이 좀 늘어나가지고 엄밀한 의미에서의 디퍼런스는 좀 다르지만 그 비슷한 느낌의 분석은 시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은 이 설문조사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지금 저희가 오늘 중간 보고라 오늘은 저희들이 소개해드리지 못하고 최종 보고서 때는 포함이 될 내용인데 사실 이게 건강검진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느냐 건강한 사람한테는 사실 나오기 어렵습니다. 이게 어차피 건강했는데 싸구려 건강검진했다 건강했던 사람이 비싼 건강검진했는데 또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과연 어떠한 그 효과가 있었느냐라고 하려면 이 정보를 실제로 쓰는 시장 참여자들, 정보의 사용자들, 투자자 이쪽에서 이제 그 의견을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저 내용을 소개해드리지 못하지만 저희가 이제 겨울 동안에 서울대학교에 와 계신 실무 업계에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이것을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시장 참여자들, 정보 이용자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서 또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번 분석에 쓰인 데이터는 기간은 이제 2016년 회계제도 개혁 2017년 하기 이전 기간부터 2020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했고요. 전체 펌 이어 기준으로 한 12,000개 정도가 분석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공인회계사회에서 저희한테 이 감사인 지정에 관련된 데이터를 공유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저 감사인 지정의 효과를 분석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속 변수로 쓰여지는 다양한 변수들은 주로 TS2000 오늘 상장협에서도 오셨는데 상장협에서 제공하는 TS2000과 그 다음에 이제 키스밸류 두 가지 데이터 소스에서 스탠더드 데이터 셋들입니다. 여기에서 추출을 해서 감사인 지정하고 저희들이 매칭을 시켜서 분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제가 한 거는 이제 시장 차원에서 한국을 포함한 다른 아시아권들 시장들이 이 기간 동안 어떻게 변했느냐. 그러니까 요거는 그 월드 페더레이션 오브 익스체인지라고 WFE라는 이제 조직이 있는데요. 저기서 각국의 각 시장의 시장 차원의 시가총액이라든지 이런 거래량이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은 2013년에서 2021년 기간 중에 월평균 시가총액이 최소한 4천억 불, 그죠? 400조 원 이상
되는 그런 시장들만 일단 뽑아서, 안 그러면 이제 너무 작은 데들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이 결과 저 필터를 적용을 시키면 한국 거래소를 포함해서 총 26개 증권거래소가 필터링돼서 분석 대상이 되고요. 이 중에서 저희가 관심이 있는 아시아 퍼시픽권의 거래소는 12개를 대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렇게 레벨 변수, 변화율이라든지 이런 게 아닌 레벨 변수, 절대량을 분석을 할 때는 저희가 보통 자연 로그를 많이 씌워서 이제 분포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현상들을 좀 완화시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월별 시가총액에 자연 로그를 씌워서 그거를 종속 변수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한국 시장 더미와 그 다음에 2017년 이후 더미, 이 두 가지 더미를 사용을 하고, 그래서 그 두 가지 더미의 교차항이 이 한국이 추가적으로 얼마만큼 저 기간 이후에 변했느냐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분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셔야 되는 계수는 저 B4, 저 한국 더미와 2017년 이후 더미가 교차된 교차항인 저 B4의 계수의 부호와 통계적인 유의성을 검토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 방식으로 했는데요. 한국 시장 대 특정 어떤 다른 시장, 또 한국 시장 대 그 다음번 다른 시장을 이렇게 1대1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 대 나머지 다 묶어서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했는데, 첫 번째 1대1로 한 거를 말씀을 드리면, 한국 대 호주, 한국 대 말레이시아 이렇게 해보면 한국이 더 추가적으로 이 기간 동안 시가총액이 저 시장들에 비해서는 더 늘어난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차이가 없는 대로 나온 거는 일본하고 태국, 여기는 한국이랑 증가한 정도가 비슷하고요. 한국보다 더 많이 증가한 데가 오히려 있는데, 여기는 어디냐면 홍콩, 인도, 샹하이, 셴젠, 대만, 5개 시장이 되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한국보다 많이 증가한 데를 보면 중국하고 인도를 포함한 신흥시장이, 대만이 좀 애매합니다만 대만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중국, 인도 관련이라, 여기는 이제 최근에 엄청나게 시가총액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저기랑 같이 1대1로 비교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이 있는 거고,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나머지 시장들을 한꺼번에 다 합쳐서 그 시장들이 이 2017년 이전에는 어느 정도였고 그 이후에 얼마만큼 변했는데 한국이 저 시장들에 비해서 얼마만큼 추가로 변했냐, 이걸 이제 분석을 해보면 한국이,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을 다 포함하면요, 중국, 인도까지 다 포함하면, 이거 아닌데? 뒤로 가야 된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갔습니다, 제가. 여기죠. 요게 이제 다 포함했을 때 분석인데요. 이걸 보면 이제 저기 그 각 나라들 뭐 D 해가지고 나라들 쫙 나와 있는 거, 거기에 이제 계수 바로 다음에 USD 빌리언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저것이 이제 2017년 이전에 각 시장의 시가총액 이제 평균이고, 한국 같은 경우 한 1,200조 원 정도가 되겠고, 이제 저희보다 더 큰 일본, 홍콩, 그 다음에 샹하이, 셴젠 이런 데가 이제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밑에 줄에 보면 그 이후에 이 나라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증가했느냐가 이제 저 1.3으로 나오는 거고요. 거기 대비 한국이 추가적으로 1만큼 더 증가한 것 같긴 한데,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면 T값이 0.17이기 때문에 이 유의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0.8.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차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시장을 다 포함해서 한국 대비 한국이 이 나머지 시장에 비해서 얼마만큼 시총이 증가했느냐라는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습니다, 이 분석에서는. 그리고 그 이유는 중국, 인도들이 다 포함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에는 차례차례 죄송합니다. 차례차례 처음에 이제 중국만 뺐습니다. 샹하이하고 셴젠을 제외를 하면, 그러면 이제 한국이 추가적으로 얼마만큼 더 커졌느냐 했을 때 T값이 1.78, 그래서 유의 수준이 10% 유의 수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걸로 분석이 되고요. 여기에 추가로 인도까지 제외할 경우, 그래서 중국하고 인도를 제외하면 한국이 다른 시장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비교적 유의하게 시가총액이 더 증가한 걸로 분석이 됩니다. 야, 그럼 이게 전부 다 회계제도 개혁 때문에 그런 거냐? 그거는 뭐 엄밀하게 그것만
그것 때문만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이 기간을 전후해서 유사한 제도 개혁이 없었던 다른 시장들 대비 한국의 시가총액이 좀 더 늘었다는 것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최소한 거기에 악영향을 미친 건 아닌 것 같다는 정도의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어서 저 후반부에 대한 실증 분석을 백복균 교수님께서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울대 백복현입니다. 방금 김우진 교수님이 발표하신 부분을 이어서 저는 감사 시장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또 그리고 기업들, 피감사 기업들의 감사 품질 또는 시장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좀 데이터를 가지고 가능하면 중립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려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듯이 우리나라 감사 시장의 규모인데요. 2017년에는 한 2,300억 정도에서 2020년에는 한 4,800억 정도로 감사 보수가 2배 정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감사 보수를 시장을 봤는데 또 기업별로도 봤어요. 기업별로도 봤는데 평균당 우리 상장 기업들이 감사 보수를 어느 정도 내는지 데이터를 한번 봤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2017년에는 한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현재 한 평균 우리나라 기업들이 감사 보수로 한 2억 정도를 내는 거로, 평균적인 기업이 2억을 내는 거로 데이터에는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감사 보수가 비싼 건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싼 건지 좀 벤치마크가 필요해서요. 우리나라 감사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데이터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미국은 오릿 애널리틱스를 가지고 봤고요. 일본은 일본 공인회계사에서 발표한 자료를 참고했는데 가장 최근 2년은 데이터가 없어서 빈칸으로 두었습니다. 감사 보수를 보면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 현재 한 2억 정도 되고요. 평균 기업이. 미국 같은 경우는 한 19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조금 2년 전이긴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한 평균 기업이 6억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감사 보수가 매출에 비교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감사 리터러처에서, 감사 시장에서 매출이 보통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매출액에 비교해서 감사 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나라 데이터를 한번 봤는데요. 한 0.13%, 가장 최근 데이터로 0.14%입니다. 보시듯이 패턴을 보듯이 2017년, 16년에 비해서 꾸준히 증가하고 견조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번 이걸 경제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매출이 1억 정도면 한 13만 원 정도, 가장 최근 데이터로는 13만 원을 감사 보수로 내고 있다, ODP로 내고 있다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한번 미국하고 일본은 어떤가 봤더니 미국 같은 경우 매출액 대비 한 0.25%, 우리나라의 한 2배 정도 됩니다. 가장 최근 2020년 데이터.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하고 거의 데이터가 부족하긴 하지만 2년 전 거로 비교했을 때는 우리나라 감사 보수와 비교해서 비슷한, 매출액과 감사 보수 비율이 비슷한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미국은 우리나라나 미국에 비해서 감사 ODP가 한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오릿 애널리틱스하고 우리나라 데이터를 봤는데요.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크로스 리스팅 된 거, 미국의 상장된 기업들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 9개 정도가 상장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포스코 같은 경우 미국 시장에서 감사료를 얼마 내나 봤더니 감사 보수가 한 75억 정도 됐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내는 감사 보수는 한 35억, 그러니까 거의 요 비율에
보시는 것 같이 한 2배 정도를 미국에서 더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일본은 어떤가? 일본에도 한 20개 정도의 회사가 뭐 캐논이나 도요타 같이 큰 회사들이 일본의 회사들이 상장이 돼 있는데요, 미국에. ODP를 봤더니 거의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우리나라 감사 ODP는 미국의 2분의 1, 절반 정도고요. 일본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김우진 교수님이 마켓캡,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그러면 밸류에이션에 대비해서 ODP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그것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보시듯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 1억당 10만 원 정도 감사보수로 내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1억당 한 10만 원 정도. ODP로 마켓캡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아까 보셨듯이 매출액에 비해서는 ODP가 마켓캡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한다고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액 대비 한 절반 정도, 미국에서 받는 밸류에이션의 아직도 절반 정도밖에 시장에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감사 시장을 간단히 소개해 드렸는데요.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금 김우진 교수하고 이우정 교수하고 연구하는 분야는 그러면 피감사 기업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사실 감사라는 것은 피감사 기업에 테일러메이드 된 고도의 전문적인 서비스업인데요. 이거를 사실 이게 상품화가 많이 돼서 마치 무슨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같이 상품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가능하면 제가 데이터를 만지면서 데이터가 말하는 바만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계제도 개혁으로 감사인이 지정되는 사유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프리코셔너리, 예방적인 감사, 예방적 프리코셔너리 데지그네이션과 리비저너리 데지그네이션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방적인 차원에서는 IPO가 현재까지 데이터에서는 가장 많고요. 그리고 이제 6+3, 6+3라고 해서 아까 김우진 교수님이 말씀드린 대로 202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감독기관이 지정을 해주는 주기가 돼서 주기적 지정을 해주는 타이밍이 오고 있습니다. 리비저널에는 말 그대로 부실 재무 또는 감사인의 독립성 문제, 어떤 지배구조 부실 이런 것들로 지정을 받는 사유인데요. 이 두 가지를 큰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번 저희가 데이터에서 본 결과를 좀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눴었는데 이걸 사유별로 좀 더 자세하게 봤습니다. IPO하고 첫 번에 IPO 그룹하고 주기적 지정 6+3 이 두 개가 프리코셔널이고요. 나머지 밑에 네 개는 리비저널리로 나누었습니다. 빨간 표시를 했듯이 주기적 지정은 없다가 올해 221개의 기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향후에 요 주기적 지정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이 부분이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데이터가 아직 없어서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지금 리비저널리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견조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387개가 2020년에 프리코셔널이고 리비저널은 그의 2배에 육박한 600개가 넘습니다. 그럼 한번 기업 차원에서 피감사 기업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좀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해봤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기는 하는데 가능하면 인투이션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피감사 기업의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두 가지 차원에서 봤습니다. 하나는 기업 똑같은 기업 안에서 이런 레귤레이션이 있기 전 프리피리어드하고 레귤레이션이 있고 난 포스트 피리어드의 차이를 한번 봤습니다. 이걸 저희는 기업 내 within firm analysis라고 여기다 붙였는데요. 그림에서 나왔듯이 T하고 T 플러스 1 그 사이에 한번 변화를 봤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재량적 발생액 우리가 회계학에서 많이 얘기하는 어닝스 매니지먼트 메저로 쓰는 재량적 발생액이 프리코셔너리 그룹에서는 감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리비저널 그룹에서는 유의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감사 비용이 둘 다 견조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또 재밌는 것은 우리 감사 품질의 가장 중요한 메저로 쓰이는 인풋 베리어블 감사 시간도 두 개가 견조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리코셔너리 그룹에서 코이피션트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간당 보수도 두 그룹에서 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그룹 내 within firm analysis에서 이제 한번 시장의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베리어블이 부채 비용, 신용 등급, 자본 비용, cost of capital, equity capital, 그리고 외인 보유 비율, 그리고 유동성, 아미후드 유동성 메저로 저희가 봤는데 지금 보시듯이 프리코셔너리 그룹에서는 부채 비용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또 특이한 것은 신용 등급도 떨어지고 있고요. 외인 보율은 올라가고 있고 유동성은 T 플러스 1에서는 약간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리비저널 그룹에서는 신용 등급이 크게 떨어지는 거로 보이고 있고요. 이거를 한번 T하고 T 플러스 2 좀 장기간 롱텀 베리어블로 봤습니다. 봤더니 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프리코셔너리 예방적 지정에서는 부채 비용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신용등급도 좀 떨어지고 있고 외인 보유는 올라가고 유동성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리비저너리 그룹에서는 신용등급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요 프리코셔너리 그룹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게 좀 이상해서 한번 요것을 빅4하고 남빅4로 봤더니 주로 남빅4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더 데이터 분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기업 차원에서 크로스 섹셔널리도 한번 봤습니다. 지금 제가 데이터를 앞부분에 within firm하고 크로스 섹셔널을 헷갈리게 보여드린 것 같은데 지금 커서가 좀 헷갈려가지고 within firm보다 이제 저희가 또 한 가지 본 것은 다른 회사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기업이 전년도하고 후년도를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사이에 여러 가지 confounding effect, 여러 가지 샥이 경제적 지금과 같이 코로나 샥도 오고 다른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효과를 걸러내기 위해서 다른 기업과 비교하는 크로스 섹셔널 어널리시스도 했는데요. 보면은 더 차이가 뚜렷해져 보입니다. 프리코셔너리 그룹에서 재량적 발생액이 많이 떨어지고요. 반면에 리비저너리에서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품질이 프리코셔널 그룹에서 좀 더 좋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감사 시간도 프리코셔널이 리비저널이 둘 다 올라가고 있지만 코에피션트를 보면 프리코셔너리 그룹에서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아까 본 그 within firm하고 비슷하게 다른 기업과 비교를 했을 때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부채 비용이 프리코셔너리에서 내려가고 있고 신용등급이 내려가고 있고 또 외인 보유는 반면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동성은 단기간에는 좀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롱텀으로 봤어요. 아까 이 부분을 다시 보여드린 것 같은데 다시 정리를 하면 2년간 T에서 T 플러스 2까지 봤을 때 부채 비율은 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인 보유 비율은 다른 상장 기업보다 많이 올라갔고요. 외인 투자 비율이. 그리고 유동성도 유의미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있는 게 좀 의아해서 빅4하고 남빅4로 나눴는데 주로 남빅4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빅4에서 나왔습니다. 리비저너리 그룹에서는 신용등급만 떨어지는 거로 나왔고 나머지는 크게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직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2020년부터 적용되는 주기적 지정 6+3 이 회사들인데요. 불행하게도 이제 올해 처음 2020년 현재 221개가 저희 샘플에 처음 들어왔고요. 그래서 샘플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시장 배려 변수를 또 보기에는 아직 데이터가 부족해서 있지가 않아서 간단히 기업 분석 차원에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재량적 발생액하고 감사 비용, 감사 시간을 봤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재량적 발생액은 감소하고요. 감사 비용도 증가하고 감사 시간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감사 품질이 좀 이게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올라갔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다른 기업들과 비교를 했을 때 부분에서는 이 재량적 발생액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아직 안 나왔고요. 반면에 감사 시간은 많이 늘고 감사 비용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믹스드 에비던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신외관법 회계제도 개혁이 감사 시장과 피감사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여태까지 분석한 아직은 프리미너리한 결과이지만 결과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감사 비용과 시간은 견조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 보수도 견조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시장 규모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감사 시장 규모는 일본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미국의 한 40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대비로 비교를 했을 때는 감사 보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본 기업과 비슷한 정도 시간당 차지를 하는 것 같고요. 받는 것 같고 반면에 미국과 비교를 했을 때는 절반 정도 감사료를 내고 있는 것, 오디피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크로스 리스팅 폼에서도 비슷하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여기 데이터에 지금 나오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 2016년부터 20년까지 감사 시장에 마켓 쉐어를 한번 빅4하고 남빅4로 나눠봤는데요. 난빅4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데이터로 보면은 빅4의 마켓 쉐어는 한 6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한 80%, 70%, 80% 됐는데 60%가 되고 있고요. 감사, 피감사 기업의 숫자로 봤을 때는 한 40%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회계제도 개혁 이후 좀 특이한 현상이라고 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일본 기업도 한번 봤는데 일본 기업은 빅4의 마켓 쉐어가 한 70%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 60%로 예전보다 마켓이 빅4에서 남빅4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테이블에는 분석을 아직 넣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사 시장에서 어떤 두 가지 큰 변화가 있다. 감사 시간과 보수가 좀 올라가고 있고 또 마켓 쉐어가 빅4와 남빅4 간의 차이가 생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피감사 기업을 볼 때는 우리가 두 그룹으로 아까 소개를 해드렸는데 프리코셔너리, 예방적 지정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감사 비용이 물론 증가를 했지만 그만큼 감사 시간도 많이 증가를 했고요. 이러한 그룹들에서는 우리가 흔히 연구에서 쓰는 discretionary accrual, 재량적 발생액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을 봤고요. 그리고 또 2년간 롱 윈도우에서 봤을 때는 유동성이 아미우드 매저로 증가하고 있었고 부채 비용이 좀 감소를 했고 외인 보유 비율, foreign ownership도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견조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 가지 좀 퍼즐링한 것은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현상이 보였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데이터를 보니까 일부 신용등급이 많이 떨어진 회사들이 리그레이션에서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빅4하고 남빅4를 봤을 때는 빅4에는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현상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리비저너리, 여기는 이제 기업 재무 부실이라든지 독립성, 지배구조 여러 가지, 물론 이제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정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그룹에서는 네거티브 이펙트가 많이 확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비용도 증가했지만 그거에 아이러니하게 자량적 발생액도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동일 기업에 비해서 부채 비용도 증가하고 신용등급도 좀 떨어지는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정리를 해보면 아직 그 데이터가 부족해서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두 그룹으로 나눴을 때 프리코셔너리, 예방적 지정 기업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같이 프로젝트 하신 이우정 교수님과 김우준 교수님하고 얘기를 해서 서티피케이트 이펙트라고 했고요. 반면에 이제 부실 기업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정을 받은 리비저너리 그룹에서는 좀 네거티브한 이펙트, 디시플래너리 이펙트, 저는 이걸 스티그마 이펙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른 분들이 이제 디시플래너리 이펙트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좀 아직은 데이터가 부족해서 미흡하지만 정리를 하면 회계제도 개혁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대부분의 효과가 프리코셔너리 중에 IPO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포인트가 주기적 기업, 시클리컬 데지그네이션은 221개 정도에 불과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은 향후에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 차원에서 또 그리고 자본시장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좀 더 선진적인 미국의 밸류에이션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절반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받는다고 데이터를 해석을 했는데요. 제대로 밸류에이션을 받는지는 향후 데이터를 가지고 더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제해 주신 김우진 백복현 교수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희 장내 5분만 정리하고 패널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5분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어서 패널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패널 토론은 자본시장 연구기관, 회사 측, 감사인 측,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정부의 순서로 약 10분씩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본시장 싱크탱크인 자본시장연구원의 이상호 연구위원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연구원의 이상호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회계제도 개혁이 우리나라 자본시장 역사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개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 있는 제도 개혁의 성과를 좀 평가해 볼 수 있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 중요한 연구를 수행하시느라 고생 중이신 그 김우진 교수님, 그리고 백복형 교수님, 이우정 교수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본 연구는 2018년도에 그 시행된 개정 외부감사법이 국내 자본시장에 미친 영향을 정말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조사를 한 연구라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기여도가 상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차원의 영향, 그다음에 기업 단위의 영향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봐 주셨는데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관점에서 좀 토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사회과학 연구에 익숙치 않으신 분들께서 이 연구 결과를 보실 때 조금 혼동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좀 보충적인 설명을 좀 먼저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결국 우리가 이 제도를 어떻게 개선을 하고 보완시켜 나갈까 하는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추가적으로 논의됐으면 하는 부분 두 가지 정도로 토론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시장 변수를 활용한 분석 결과에 대해서 좀 어떤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될 건가라는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코스피가 그 분석 대상 기간인 2016년에서 2020년 5년 동안 대략 연평균 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을 제외하면 연평균 3%도 안 되는 수익률을 보이거든요. 2018년도에 미중 무역 분쟁이 있었고 2019년도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수출 중심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악화됐었고 투자 심리도 좀 악화됐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020년도에 우리나라가 코로나19의 회복 국면에서 시가총액이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이 회계제도 개혁이 어느 정도의 기여를 했는가라는 거를 검증을 해내야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을 밝혀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자로서 정말 챌린지가 상당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고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기업 단위에서의 시장 영향을 볼 때는 사실 이 회계개혁의 효과가 무엇일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먼저 정보 비대칭을 줄여주고 그리고 정보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은 좋게 표현하고 안 좋은 것은 안 좋게 그렇게 충실하게 표현을 하면 그 회계제도 개혁의 성과는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시장 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기업 단위에서 그 회계 투명성이 향상이 돼서 배드뉴스, 악재를 이제 은닉하고 있던 기업 같은 경우에는 회계제도 개혁 이후에 사실 주가가 하락해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단에서는 시장 지표의 악화를 부정적으로만 해석을 할 수가 없고 그 상황에 따라서 긍정, 부정이 이제 평가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장 변수의 방향성을 일정한 방향으로 긍정, 부정을 좀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보충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제도 개선을 위해서 이 제도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개념적이고 정성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문헌 연구가 중요하고 사례 연구가 중요하고 또 중간 보고 이후에 진행하신다고 하는 그 설문조사 결과가 좀 기대가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IMD 순위가 올라간 것도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정제로 인해서 감사 품질은 좋아졌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정제 부작용을 말씀하시면서 반론을 제기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이제 감사 시장에서 경쟁이 사라지기 때문에 감사인의 노력이 증가할 요인이 없다. 그래서 부실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반론이 있지만 이 제도를 설계를 할 때 상응하는 징계 조치도 확대를 했고 심리실의 내부 감사 체계도 강화를 했고 이런 것들이 다 인사 조치에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부실 감사에 대한 우려 요인은 좀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영국과 독일의 그 대형 회계 스캔들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개혁 조치의 정당성은 좀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파산을 했던 카릴리온 같은 경우에는 진행률 산정 이슈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015년도에 이미 수주산업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 지침 마련을 해서 진행률 산정 기준과 관련해서는 선제적으로 지침을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이 카릴리온 같은 경우에 국내에 만약에 상장을 했었더라면
2018년도 파산하기 8년 이전에 2010년도부터 사실상 직권지정 상태에 있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감사인 독립성 이슈로 인한 뭐 감사 품질 저하 이슈는 없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밖에 BHS라든지 토마스 쿡이라든지 이런 모든 대형 회계 부정 스캔들들이 펀더멘털이 훼손되기 훨씬 이전부터 우리나라에 있었으면은 직권지정 대상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해볼 때 우리나라가 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다라고 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이제 제도를 보완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특히 이제 제도의 안착과 어떤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될 것이냐를 생각을 해보면 기업의 이행 부담에 대한 영향을 좀 더 세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제 국가별 감사 보수를 비교를 해주셨지만 먼저 그 회계제도 개혁 시기에 맞춰서 좀 비교를 추가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미국도 삭스법 시행 이후에 감사 보수가 2002년도에서 2003년으로 갈 때 28%가 올랐고 2003년에서 2004년 갈 때 83%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좀 비교를 하는 게 좀 미스리딩하는 부분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러 나라들 간에 사실 감사 보수 이런 서비스 피에 대한 그 willingness to pay 지불에 대한 의사는 정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 기업의 비용 구조상 부담 측면에서 좀 판관비 대비 감사 보수 비중이 어떤지를 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이제 삭스법 시행 이전에 그 판관비 대비 감사 보수 비중이 한 0.2%대였는데 삭스법 시행 이후에 0.4%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 뭐 0.1%대에서 0.15%대로 좀 증가 속도는 굉장히 빠르지만 이게 비용 구조상 아주 높은 부담인지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자산 규모가 1,000억 원 미만인 굉장히 작은 기업들을 보면은 이 비용 부담이 거의 1%에 가까운 수준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별로 체감하는 부담은 훨씬 더 차별적일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완화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분석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그 재무부실 사유 중에 사실 3년 연속류의 그 사유들이 많이 추가가 됐는데요. 이것이 이제 그 리비저너리 교정적 목적에서 사실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이건 조금 따로 분리해서 좀 분석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재무부실 사유로 지정이 많이 늘어난 것은 3년 연속 영업 손실, 영업 현금 흐름 손실, 이자 보상 배율 1 미만 이런 제가 이제 주로 한계 기업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한계 기업 관련된 새로운 직권 지정 사유들이 대거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계 상황에 직면할수록 사실 경영진의 부정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사전에 이제 예방적 차원에서 사실 지정을 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교정적 목적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고요. 다만 이 예방적 차원의 지정을 하는 것이 분명한 효과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관리 종목 지정 요건에 4년 연속 개별 영업 손실을 이제 토대로 관리 종목을 지정하기 때문에 개별단에서만 영업이익이 손실이 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사실 연결 자회사와의 복잡한 거래를 토대로 이 관리 종목 지정을 회피하려는 유인이 그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3년 만에 개별 연결 따지지 않고 영업 손실, 영업 현금 흐름 손실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많이 걸러지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부정 의도가 없는 선한 기업 입장에서는 과도한 조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계 기업일수록 판관비 대비 감사 보수 비중을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직권 지정 감사 보수를 보면은 그 보상 수준도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좀 상세한 분석을 통해서 이런 3년 연속류의 예방적 조치를 좀 완화할 필요성이 없는가를 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3년 연속으로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 의견이 적정이었다라고 하면 한계 기업이라 할지라도 재무제표의 왜곡 표시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좀 직권 지정 사유에서 제외하는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한 시사점을 추가적으로 도출하기 위한 분석들이 좀 더 수행이 되면은 좀 풍부한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강경진 상무님께서 회사 측 입장에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 1본부를 맡고 있는 강경진입니다. 투자의 분석과 판단에 기초가 되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독립된 위치에서 누군가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본시장에서 회계감사가 갖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세미나는 회계제도 개혁이 자본시장에 미친 영향을 심층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쉽지 않은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해 주신 김우진, 백복현, 이우종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연구에서 실증 분석 결과 2를 살펴보면 기업 차원 분석을 통해서 프리코셔너리 그룹과 리비저너리 그룹으로 이제 기업을 구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를 그룹별로 종속 변수의 변화를 관측해서 제도의 도입 효과를 분석하고 계십니다. 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외부감사법은 주기적 지정제 표준감사시간제라는 아주 초유의 제도 외에도 내부고발 활성화, 감리 및 처벌 강화,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 등 다양한 폭넓은 제도가 일시에 도입된 혹은 또 제도별로 그 적용 시기가 상이한 굉장히 복잡한 제도 변화를 갖고 왔던 개혁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기업 차원의 실증 분석 결과는 신외관법에 따라 도입된 다양한 제도의 도입 효과와 기타 요인의 효과가 복합적으로 적용된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모형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드리는 의견이라는 점을 이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제 생각이 이제 연구진이 사용하신 분석 모형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연구진이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로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제 다른 신외관법에서 도입된 제도와는 다르게 주기적 지정제, 표준감사시간제 이 두 제도는 그 장점과 단점이 너무나 극명하게 도입되는 제도로서 제도 도입 초기부터 좀 기업들의 반발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기업들은 이 두 가지 제도가 구분이 가능하다면 특히 이 두 가지 제도가 자본시장에 미친 영향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갖고 있고요. 단순히 이 제도 결과 보수와 시간이 증가했다는 그런 결과론적인 측면 외에도 질적인 측면으로서 재량적 발생액으로 측정되지 않는 그런 질적인 영향에 대한 분석도 많이들 좀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기업들이 단순히 감사 보수가 늘어나서 주기적 지정제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보다는요. 아까 이제 발표자께서 이제 병원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요. 서울대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싶은데 이제 동네 내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해하고 있는 점이 있다는 비유적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향후 또 제도의 도입 효과를 구분 분석하기 위한 기술적 검토 등이 통해서 깊이 있는 후속 연구가 좀 진행될 수 있기를 좀 희망해 봅니다. 효율적으로 자본시장이 움직이려면 우리 회계가 자원 배분 기준의 핵심이 되어야 되며 투자 판단의 기본이 된 회계정보 숫자에 대한 자본시장 구성원 전체의 믿음이 매우 강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이 과연 그러한 시장에 근접해 있는지에 대해서 다소 뜬구름 잡는 말씀이지만 조금 이 회계개혁이 자본시장에 미친 연구와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최근에 사석에서 들은 얘기로는 신외관법 이후에 도입된 그 재무제표 심사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심사제도 심사 결과 해당 기업들의 재무제표가 제작된 사례가 있었는데 이제 당국에서는 주가 변동성이 좀 있을 줄 아셨는데 다음날 재공시된 시점 이후에 확인을 해보시니까 주가가 아무 변동이 없거나 혹은 예상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시는 걸 보면서 우리 시장은 왜 이런 반응을 보이지 하는 의문을 가지신 적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자본시장은 미국 시장보다는 일본 시장과 조금 더 유사한 면이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어떤 정부의 개입도 미국보다 훨씬 좀 더 크고 이런 시장이 있다 보니까 회계가 자원 배분 기준으로서의 그 중요성의 정도가 혹시 상대적으로 조금 다를 수도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그 가치의 회계 투명성의 가치를 자원 배분 기준으로서의 투명성의 가치를 최대로 끌어올리려면 또 어떤 연구가 조치가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조금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회계가 가장 유일한 자원 배분 기준으로서의 척도라고 믿는다면 그 어떤 제도도 도입하지 않더라도 우리 회계 투명성이 최우선 가치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으로는 3일 회계법인 권혁재 고문님께서 감사인 측 입장에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좋은 연구와 그 결과 이렇게 듣게 돼서 기뻤습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이런 회계제도 개혁 제도는 뭐 우리 회계법이 그러니까 회계사, 감사인들뿐만 아니고 우리 그 상장 등록 회사하고 그리고 투자자들 모두에게 굉장히 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17년도에 개정안이 확정되고 18년도부터 시행되고 19년도 이제 1년 동안 숨지고 있다가 20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저는 이미 17년도에 개정안 그러니까 16년도 계속 개정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고 17년도에 개정안이 확정됐을 때 그때부터 그럼 2017년도 재무제표는 2018년 2월에 감사를 받고 3월에 공시를 했을 텐데요. 거기서부터 이미 그 기업과 그 회계법인이 좀 더 그 주의를 기울여서 일을 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재량적 발생액을 하나의 그 지표로 우리가 간주한다면 이미 그때부터 줄기 시작했을 거다. 그래서 오히려 19년도하고 20년도를 비교해서 20년도에 재량적 발생액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그러면 오히려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곧 1년 뒤에 그 6+3 그 감사인 지정이 될 텐데 그러면 회사하고 그 감사인이 그냥 손 놓고 있었다는 얘기인가 라고 해석을 할 수 없을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 17년 이전하고 이후 내지는 17, 18, 19, 20 이렇게 연도가 바뀌면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상장회사의 그 회계 투명성, 뭐 재량적 발생액으로 측정이 되겠지만 그게 어떤 변화가 있을지가 좀 궁금하고요. 저는 그 감사인 지정 제도는 재량적 발생액을 어떤 회계 투명성 지표로 우리가 간주를 한다면 굉장히 효과가 있는 제도라고 저는 실무 경험을 통해서도 저는 확신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소위 말하는 회계 부정이 대부분 그 연도 말 그때 발생하는 그 결산 전표기 때문에 거기서 사실 굉장히 큰 재량적 발생이 발생한다는 거는 우리 실무를 하는 감사인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감소를 할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저는 그 우리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27페이지 이 표를 제가 모델링이 정확히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니까 그냥 제 이해를 바탕으로 하면 저는 결과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재량적 발생액에서 포스트는 유의하고 포스트하고 그 배정 지정을 동시에 했을 때는 유의성이 없는데 이게 만약에 포스트하고 트릿이 유의적이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년에는 일종의 손 놓고 있다가 20년에 열심히 일했다는 얘기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이미 6+3 지정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상장법인하고 모든 감사인들이 그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비해서 내가 일하고 있는 회사, 내가 감사하고 있는 회사가 올해 배정이 지정이 안 됐어도 모든 상장 등록 회사들이 다 열심히 일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앞으로도 이렇게 나와야 우리 6+3 지정제도가 정말로 좋은 제도구나 라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6+3 제도는
저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 발표 여기도 나와 있지만 프리코셔널하고 리비저널리가 있는데 리비저널리는 사후적으로 지정을 한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안 걸릴 수도 있다. 이게 결국 샘플 감리에서 지적당에서 배정당하는 건수가 많기 때문에 샘플에서 빠질 수 있다는 혹시나 하는 기대 효과 때문에 예방 효과가 상당히 떨어지지만 6+3은 내가 올해 당장 지정이 안 돼도 6년 내에 지정이 될 거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예방적으로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27페이지에 이 감사 비용하고 감사 시간은 포스트하고 트릿 이게 복합된 더미 변수에서는 유의적으로 나왔는데 이것도 저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새로 감사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초년도에는 감사 보수가 시간과 보수가 이렇게 증가를 하겠지만 6+3 제도가 원턴이 되면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지금처럼 감사 보수와 감사 비용이 상승하겠는가? 그때는 그렇진 않을 거다. 이 제도로 인해서 처음 배정이 되면 그 해는 급격히 오르겠지만 그 이후에는 완만하게 조정이 될 거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앞으로 어떤 연구 결과가 나오면 좀 흥미롭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연구에서 IPO 한 회사가 어떻게 모집단 내지는 집단에 포함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IPO는 기존에 굉장히 재량적 발생액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여러 논문들이 나와 있으니까 저는 IPO 한 회사들을 빼고 적어도 한 14, 15, 16, 17, 18, 19 6년간은 계속 상장이 되어 있었던 회사들을 대상으로 14, 15, 16하고 17, 18, 19, 20의 차이 그리고 19와 20의 차이 내지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매년 주기적 지정이 되면 그런 식으로 연구가 되면은 굉장히 결과가 흥미롭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의 최대 기관 투자자이신 국민연금의 신한권 투자정책 전문위원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국민연금기금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위원장 신한건입니다. 오늘 연구 발표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게 이제 회계 개혁이라고 하는 것으로 상징되는 시작에 대한 어떤 중간 점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개혁은 사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개혁이 완성되기 위한 끊임없는 또 노력들 그런 것들이 피드백으로 전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이 회계개혁과 관련된 것을 시작하면서 신회계감사법을 시행하면서 회계 감사인들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돼야 되냐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고 6개월 동안 이제 행동강령 TF를 만들어서 새로운 회계 제도 개혁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했던 태스크포스에 참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또한 지금 시행되는 3년 지나고 난 뒤에 이 중간 평가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피드백하면서 이걸 자리 잡게 만들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노력들, 노력의 일환이라고 하는 생각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연구하신 분들에 대한 노고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노력을 의미 있게 평가를 합니다. 제가 국민연금기금은 이제 전 세계 내셔널 펜션 중에서 3대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 연금의 투자자, 유니버셜 오너 입장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다분히 원론적이지만 우리가 그 회계 개혁을 통해서 그 얻고자 하는 것이 재무부고의 품질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회계 원론책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항상 생각하듯이 이 재무보고는 이제 의사결정에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러면 이제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라고 하는 것이 목적 적합해야 되고 충실한 표현을 담보해야 된다. 그럼 그럴 때 이제 그 회계 계획을 통해서 만약에 높은 품질의 이익을 기대한다면 그 높은 품질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자의 기회 비용을 초과하는 충분한 경제적인 이익이 지속 가능한 그런 이익을 말할 것이고요. 그때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해당 보고 이익이 미래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활동으로부터 꾸준히 창출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결국 지속 가능한 초과 경제적 이익은 해당 기업은 물론 해당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높은 밸류에이션에 기여하게 되고 투자자에게 높은 투자 수익률을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회계 개혁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시킬 것이라고 하는 그 당위적인 명제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상장 기업의 보고이익의 품질과 신뢰 수준을 높여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그러니까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해서 적용하는 가치평가를 하는 과정에서요, 적용되는 할인율을 낮추게 될 것이고,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대한민국 기업들의 유가증권에 대한 높은 밸류에이션, 이런 것으로 입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원론적인 당위성을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 제안을 좀 해본다면, 이 회계 개혁에 대한 성과 평가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질적 분석 접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했을 때 향후에 그 질적 분석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치평가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너무 미시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밸류에이션 모형에서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1998년에 이제 드차우, 휴튼, 슬론 이 림 모형이 제시가 됐지요. 리지듀얼 인컴 밸류에이션 모형. 우리가 흔히 이제 보통 얼마만큼 이제 그 자본시장에 있어서 밸류에이션이 높아졌냐라고 하는 것을 주로 이제 그 분석의 편의상 멀티플을 하지만, 이 림 모형을 만약에 쓰게 된다면 그럴 경우에 기업 가치는 현재 시점의 순자산 장부 가치에다가 미래 양의 초과 이익의 현재 가치 합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결국 경제적 초과 이익의 크기, 타이밍, 지속기간 등의 추정 작업을 요구하게 될 거다. 따라서 회계 개혁의 질적인 성과 측정은 이 멀티플 방식의 접근과 함께 이런 이제 가치평가 모형에 있어서도 이런 림 모형 등을 활용해서 만약에 초과 이익의 지속 기간이 어떻게 증가했는지와 같은 측정치로 보다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향후에 회계 개혁 성과에 대한 질적 분석을 시행한다면 앞서 언급한 림 모형도 활용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투자자 관점에서 본다면 시장은 사실 성장형 기업과 가치형 기업에 있어서의 구분으로 나눠서 회계 개혁의 성과를 보는 것도 상당히 유의미할 것이고요. 당연히 재량적 판단 요소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과 그렇지 않은 산업의 구분, 이것도 이제 필요하고, 당연히 사이즈별로 기업 규모별 구분, 또 아까 발표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빅4와 난 빅4 법인과의 구분, 이런 세밀한 작업을 통해서 보다 많은 통찰을 제공할 수 있는 접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1917년 11월에 그 당시 금융위원장께서 외국인 투자자 대상으로 이제 회계개혁 IR을 할 때 언급했던 그 어자일, 민첩한 투자자, 그리고 또한 유니버설 투자자로서의 국민연금 기금 입장에서 미래 과제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린다면, 현재 국민연금 기금은 투자 대상 기업들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부분을 함께 인게이지먼트에서 도모하는 책임 투자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책임 투자 관점에서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 대상 기업은 이제 재무적 정보뿐만 아니라 ESG 요소로 대표되는 비재무적 정보도 높은 품질로 보고해야만 하는 상황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회계 개혁을 제가 임의로 이것이 제1차 회계 개혁이고
한다면 이 1차 회계 계획의 성과는 지금처럼 이제 중간 검토 그리고 향후의 세밀한 질적 평가를 통해서 피드백을 계속 추진해가는 한편으로 ES 정보로 대표되는 비재무적 정보의 품질을 높이는 제2의 회계 개혁도 차분히 준비되고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멀리 홍콩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데요. 이제 한국의 주요 기업의 주식으로만 약 10조 정도 투자하고 계신 네덜란드 연기금 운용사 APG의 아시아 퍼시픽 투자 정책을 총괄하는 박유경 이사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이제 처음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그 미국 드라마 중에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회계나 아니면 이제 그 소위 애뉴얼 리포트를 읽을 때 그리고 이제 애뉴얼 리포트를 통해서 기업을 분석할 때 이거는 전반적으로 하우스 오브 넘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넘버를 이제 실제로 다루시고 오디트를 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오늘 들어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투자은행 리서치 애널리스트로 한 10몇 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 선배 그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한 바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너가 바이셀 할 때 이 바이셀을 해서 틀려서 이제 회사를 뭐 나가야 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전망치, 그러니까 소위 이제 에스티메이션을 많이 하는데 에스티메이션을 해서 이제 뭐 이게 전망이 틀렸으니까 나가라 이런 얘기를 그런 얘기를 듣지는 않을 건데 히스토리컬 넘버를 잘못 쓰거나 그걸 잘못 인용하거나 테이블이나 뭐 이런 거에 잘못 인용을 하거나 그러면 날아갈 것이다. 이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저희가 애뉴얼 리포트나 감사 보고서를 사실은 끼고 사는데 정말로 근거 억조 같이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그 넘버들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결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것의 이제 정체는 창출된 기업이 이제 현금 창출을 하고 창출된 현금이 기업의 미래 가치 창출에 쓰여지거나 아니면 주주의 가치 창출에 쓰여지거나 그리고 또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기업의 자산 가치가 이제 증가를 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 기여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분석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회계 부정으로 나오게 되면 사실은 투자가 입장에서 보면 멘붕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디스카운트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제 회계사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투자가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외국계 투자가 입장에서 볼 때 한국 시장의 회계 부정은 좀 약간 특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외국은 메이저 대기업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회계 부정이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가끔가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큰 회계 부정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법률이나 제도를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은 있는데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대부분의 대기업이 한두 번은 끊임없이 히스토리컬리 회계 부정에 관여했던 이런 부분이 별로 없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이런 이 맥락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법률과 제도가 발전을 해도 특히 이제 대기업에 대해서는 인포스먼트가 너무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인포스먼트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회계부정 뉴스가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의 투자가들이 숨을 죽이면서 이게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되는지를 제도나 법과 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되는지를 보는데 그 리트머스 테스트에서 항상 보면 페일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특이점이라는 부분을 우선은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고 싶고요.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그 정부도 그렇고 지난 한 5년, 4년, 5년 정도 굉장히 큰 노력을 해주셨고 특히 이제 회계 쪽에서도 그 업계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셨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발전을
그러니까 개선점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이 개선 부분에서 가장 좋게 생각하는 감사인 등록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인 등록제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그 내용 중에 보면 논 오디트 피에 대한 제재가 있는 거, 특히 이제 모기업 감사인이 자기업의 논 오디트 용역을 제한한다는 이런 건 굉장히 합리적이고요. 어떤 부분에서 보면 외국보다 훨씬 좋은 그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단 한 가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약간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것은 enforcement, 특히 대기업이 관련이 된 어떤 부정이 나왔을 때에 대한 그런 enforcement가 아직 터무니없이 모자라고, 거기에 대한 벌이, 이 파이낸셜 벌이 한, 예를 들어서 그 대기업이 굉장히 큰 부분에 반해서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 뭐 이런 것은 한 10원 정도에 해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1벌 100개로 보면 너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님, 백 교수님의 발표를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반적인 감사의 목적은 굉장히 러프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 상장 기업의 규제기관, 상장 기업의 주주들과 또한 기업, 그러니까 규제기관을 위해, 주주들과 규제기관을 위해서 제가 보기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사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오늘이나 아니면 지난 한 뭐 4, 5년간의 감사 뭐 회계 관련돼서 아니면 감사 전반적인 이 개선을 가져올 때 주주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었던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주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사회와 이사회 아래에 감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에 대한 익스텐션이 없는 부분이 제가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이사회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독립성에 대한 그런 논의가 거의 없는 편이에요. 특히 이제 뭐 전문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큰 대기업들도 감사위원회를 들여다보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병원장님이시다든지, 그리고 오디트를 옛날에 해보신 분들이 감사위원회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이 파이낸셜 리터러시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거대 기업을 보신다는 것일까라는 그런 의문점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검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제 바람은 뭐냐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앞으로 감사위원회 위원들이, 그러니까 기존에 예를 들어서 멤버로 많이 오셨던 예를 들어서 검찰, 뭐 예를 들어서 국세청에 계신 분들보다는 엑스 오디터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 멤버들에 대한 고강도 교육을 매일매일 많이 시키고요. 또 그리고 전문성에 대한 요건을 강화할 수 있는 어떤 그 법적인 개선, 그리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 이런 것들이 마련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6년간 이제 뭐 6+3 이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6년간 자율선임을 하는 경우에 그때에는 주주총회를 통해서 주주가 외부 감사인들을 선출을 할 수 있도록 하면은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보다 분명하게 주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를 통해서 좀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주주총회 자료에 우리가 지금 이번에 이제 외부 감사인이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 기업은 어디인가, 그리고 이제 독립성 여부, 보수의 적정성, non 오디트 피가 적절한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또 주주들이 한 번 더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상장 회사에서 주주가 사회이사를 선출할 때 그러니까 정작 선출을 당하는 사회이사들은 본인들이 주주들에 의해서 선출이 된 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옛날에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주총회에서 외부 감사인을 선출을 하면 이 외부 감사인이 최소한 주주들이 우리를 뽑는 거구나,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식으로나마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은 PE 사모시장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요. 우리나라 PE 마켓은 진짜 상장 회사들보다 훨씬 더 굉장히 약간 좀
알 수가 없는 시장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감사위원회 그리고 감사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굉장히 얘기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PE 마켓이 다른 나라는 많이 성장도 하고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기가 아직도 굉장히 머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투자가로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마지막으로 APG 프록시 보팅 폴리시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외부 감사인이 10년 이상 있으면 저희가 반대를 하고요. 논 오디트 피가 전체 오디트 피의 50%가 넘으면 반대를 하고요. 그리고 감사위원회 이사님, 참여하시는 이사님들, 감사위 이사님들의 전문성, 독립성을 요구하는 소위 말해서 주주 관여, 인게이지먼트나 아니면 주주 대표 소송들도 굉장히 활발히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부 감사인들 이제 젊으신 이제 외부 감사인들도 회계사님들도 많이 계신데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기관 투자가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같은 어떤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감사 환경이 어렵고 그런 점은 인정하지만 독립적으로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 주주들을 보시면서 전문성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분들이 이제 많이 앞으로는 성장을 하셔서 커리어 잘 관리하시고 잘 하셔서 나중에 이제 기업의 이사회 사회사님이나 특히 이제 감사위원회에 참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는 회계와 관한 제도와 정책을 총괄하고 계신 금융위원회 송병관 기업회계 팀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융위원회 기업회계 팀장 송병관입니다. 이 기업회계 팀장을 하다 보니까 회계개혁에 대해서 외부에 설명할 일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국회나 아니면 기자들이나 아니면 일반 국민들이나 이렇게 설명드릴 일이 참 많았는데요. 이 회계개혁과 관련해서 시발점이 됐던 대우조선해양 사태, 그리고 회계개혁의 필요성, 그리고 주요 내용이 어떤 게 있었다, 이런 거 설명하기 되게 좋았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그래서 회계개혁을 통해서 뭐가 좋아졌는데 라고 하는 그 효과에 대해서는 되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나마 이제 IMD 회계투명성 평가 결과가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하도 많이 써서 이제 마르고 닳아 없어질 정도라 이제 그런 얘기 하기 너무 민망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 연구와 세미나를 통해서 외부에 설명할 수 있는 회계개혁의 긍정적인 효과를 발굴할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기획해 주신 한국공인회계사회 그리고 연구를 해주신 서울대학교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걸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을 때 이 결과가 참 쉽지 않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특히 두 가지 때문에 참 쉽지 않겠다라는 예상을 했는데 이 첫 번째로는 그 회계개혁으로부터 이 현재까지 시간이 매우 짧았다는 사실입니다. 2008년 11월부터 시행이 되긴 했지만 표준감사 시간 제도는 2019년부터 시행됐고 주기적 지정제랑 상장사 등록 감사인 제도는 2020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옆에서 그 권혁재 고문님께서 이미 제도가 2017년에 세팅이 됐기 때문에 이미 감사인들과 기업들이 미리 준비를 해서 효과가 다 그 시점에 일이 발생했다라고 말씀하는 거 저도 이른 동의는 합니다. 다만 감사인들 중에 이제 그 소속해 계시는 3.1회계법인과 다른 감사인들은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대기업 이 회계개혁을 준비했던 대기업과 중소기업들 상황도 상당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효과를 분석하기엔 좀 시간이 짧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2020년부터 전 세계를 강타했던 코로나19라는 큰 외생 변수였습니다. 이 실물경제 위축에 따라서 중앙은행과 정부에 의해서 급격하게 유동성이 증가가 됐고 이게 전 세계 자산시장에 큰 팽창 요인으로 작용한 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경우 2020년부터 개인 투자들이 급격하게 그 자본시장에 진입하면서 또 하나의 또 외생 변수로 작용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큰 변수들을 통제를 하면서
이 회계개혁의 효과만 반란해서 이런 것이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는 게 참 설명하기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연구 결과를 중간 결과를 보니까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여러 가지로 아직 시계열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대외적으로 좀 설명 가능한 변수로 있다는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느꼈던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그 회계 감사 보수 증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인 걸 수도 있고 기업들한테 보면은 좀 약간 부담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외적으로 국민들한테 설명할 때 감사 보수가 증가된 걸 보니 회계 개혁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약간 그 변수는 이 약간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잘 포장해야 될 것 같다. 이 감사 보수의 증가와 회계 외부 감사의 품질이 어느 정도 연관관계가 있다는 걸 설명해 주지 않으면 이 변수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재량적 발생이익, 이건 상당히 좋은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업이 자의적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걸 이걸 방지한다, 이런 것이 회계개혁의 효과다라고 설명하기는 참 좋은 변수인데, 저 기업회계팀장 한지 거의 이제 한 11개월 됐는데 이 재량적 발생이라는 얘기는 이제 1개월 전에 처음 들었습니다. 국민들은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국민들은 학계에 있지 않고 여러 가지 회계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재량적 발생액은 상당히 좋은 변수이긴 하지만 그 일반 국민들이 좀 이것의 재량적 발생액의 함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게 회계 개혁을 통해서 얼마나 좀 효과적으로 통제가 됐는지에 대해서 좀 쉽게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설명 가능한 변수로 표현될 수 있으면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부채 비용 감소와 관련해서 이것도 상당히 좋은 변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게 최근에 그 유동성 증가에 따라서 전반적인 기업들의 그 이자 비용 감소랑 약간 연계되어 있다는 생각이 좀 약간 들긴 합니다. 그런 효과 때문인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장기적인 분석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또 오늘 이쪽 그 연구자분들께서 당연히 이게 중간 결과이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쭉 분석해서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다른 데랑 비교했을 때 유의적이었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셨는데, 이 숫자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죄송하지만 박사가 아니라서 이런 통계 분석 모형이나 이런 게 항상 분석을 하게 되면 저도 눈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숫자가 무슨 의미인지, 이게 숫자가 높은 거야 낮은 거야 이 정도 감도 없거든요. 이런 걸 좀 잘 풀어서 설명할 수 있으면 좀 더 이 연구 결과가 국민들한테 체감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번뜩 든 생각인데요. 드는 생각은 이런 것도 좀 한번 분석해 보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가 2014년 7월부터 그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 외부 감사를 받기 전에 기업들은 증선위에 이 감사변 재무제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딱 3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3년 정도 차이라는 게 2014년, 2017년, 그리고 2020년 딱 3년 정도, 3년 분석을 할 수 있거든요. 이 감사전 재무제표랑 감사 후 재무제표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감사인과 기업이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감사인이 이건 좀 맞지 않네 라고 해서 지적을 해서 기업들이 수용한, 그래서 이 재무제표의 변화들, 그 재무제표 계정의 숫자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주석이 얼마나 풍부해졌는지, 이런 걸 분석을 해보면 나름대로 회계개혁을 통해서 감사인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추가될 것이 이제 양적 변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질적 변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설문조사도 우측 중립적으로 잘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기업 측에서 여러 가지 설문조사 하셨는데 회계개혁 막 별로 부정적인 내용만 잔뜩 나왔는데,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이건 설문이 좀 약간 편향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연구에서는 좀 중립적으로 설문의 그 항목들을 잘 만드셔서 외부적으로 설명했을 때 납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걸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개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아까 이렇게 환자 병원 얘기가 나와서 부탁 든 생각인데요.
이 삼국지에 보면 화타라는 그 명의가 있죠. 그 원래 이름은 화부인데 화타라는 걸로 더 알려져 있죠. 이 전설적인 명의라고 합니다만 사실 그 화타한테는 두 명의 형이 더 있었습니다. 첫 번째 형, 둘 다 의술에 상당히 조예가 깊은 사람들이었는데요. 첫째는 질병 예방에 특화되어 있는 의사였고요. 둘째는 가벼운 질병이 그 무거운 질병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데 특화되어 있었고, 화타는 정말 치명적인 질병이 발생했을 때 그게 이걸 치료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의사였죠. 근데 이 세 명 중에 잘 알려진 건 화타뿐입니다. 이 첫째랑 둘째는 아무도 기억을 못하죠. 왜냐하면 본인이 아팠는지도 모르고 이게 이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잘 알 수가 없으니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자면 이 화타는 그 법원의 회생 절차랑 같은 겁니다. 거의 뭐 치명적으로 기업이 망가졌을 때 이걸 좀 치료해 주는 게 이제 회생 절차고, 둘째 역할은 그 금융회사들이 하는 프리워크아웃이나 워크아웃 같은 거죠. 기업들이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사전적으로 좀 채무를 조정해 주고 이 기업을 리빌딩 시키는 역할이라면, 이 외부 감사는 첫째 역할입니다. 기업 자체가 질병에 걸리지 않게 예방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다들 알아주진 못하지만 이 외부 감사를 하시는 분들은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첫째의 역할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꼭 필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만, 하지만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첫째는 홍보하기 쉽지 않다. 첫째의 역할은 그런 것만으로 좀 손 놓고 있지 말고 이렇게 이런 연구 활동을 통해서 좀 대외적으로 우리 이 외부 감사와 회계 투명성이 중요하다는 걸 잘 알리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발제자 교수님들께서 간단히 지금 토론 주신 의견에 대해서 가볍게만 터치하고 그리고 마무리 멘트 진행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6분의 전문가 토론자들께서 저희 연구의 나머지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저희가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제안들도 많이 해주시고, 제도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아이디어를 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상호 박사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반란하기가 쉽지 않다. 아까 나중에 또 다른 분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그래서 처음에 이 과제를 의뢰를 받았을 때 맨 처음에 이거를 좀 주저주저 했었던 것은 바로 그런 이유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제도 개선들이 같은 시점에서 또 일어날 수도 있고 거시적인 상황 변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연 회계개혁의 효과를 발라낼 수 있을까라는 점이 굉장히 저도 이제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 다행히 그래도 이게 지금 이 제도 개선이 연구자 입장에서는 주기적 지정제가 일정 시차를 가지고 이번에는 저희가 완전히 분석을 못했습니다만은 시차를 가지고 일정 부분은 기업들에만 적용을 된다는 그런 특성이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려운 과제지만 저희가 이걸 일단 맡게 됐고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셨는데 이게 우리가 일률적으로 방향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하기는 사실은 어렵다라는 말씀 굉장히 공감하고, 대신에 이제 이 정보 비대칭을 완화를 해주니까 어떤 뉴스가 발생했을 때 그게 굿뉴스면은 더 많이 반응할 것이고 배드 뉴스면 좀 더 나쁘게 많이 반응할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실제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벤트 스타일 예컨대 어닝스 어나운스먼트라든지 이런 어떠한 기업에 대한 공시가 있을 때 굿뉴스면은 더 많이 반응하고 배드뉴스면은 더 밑으로 더 낮게 더 크게 반응하는지 요거는 저희가 다음 분석에서 추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경진 상무님께서도 여러 가지 많이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역시 또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시장 차원의 분석은 일단 지금 하긴 했었습니다만 최종 분석에서는 과연 그걸 포함할 것인지 저희가 아카데미칼리, 왜냐하면 좀 많이 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제외할 가능성도 있고요. 제가 오늘 병원 얘기를 해서 계속 이게 지금 애널로지가 여기저기 쓰이고 있는데, 서울대병원 가고 싶은데 동대병원을 가라는 거는 좀 강제로 무리가 있지 않느냐. 당연한 말씀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다가
한 번 더 재반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를 선택해서 가라 그러면 돈이 많은 분들은 서울대병원을 가겠지만 저는 비용이 부담이 되니까 그냥 동네병원을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강제로 서울대병원을 가라고 하는 어떤 제도이기 때문에 비유를 하자면 나는 50만 원짜리 건강검진만 받아도 충분하다. 근데 그걸로는 암 진단하기가 쉽지 않으니 100만 원짜리를 받아라. 그래서 정확하게 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받아보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이번 제도 개선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권혁재 교수님도 굉장히 저희로서는 그러니까 정확한 지적이신데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실증 분석은 좀 더 어려울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이게 이미 다 반영이 돼서 이미 시장에서 그러니까 굳이 지정을 당한 기업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기업들도 이제 지정이 될 거를 알기 때문에 그거를 선반영해서 이미 다 그거가 됐을 것이다. 그래서 차라리 분석을 그 이후 거보다는 2017년도에 일률적으로 그날 그 해 어떻게 됐는지를 보는 게 좋겠다라는 지적도 굉장히 저희한테 유의미한 지적이시고요. 대신에 이제 그러면 디퍼런스 앤 디퍼런스라는 거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다 선반영이 돼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다 익스펙트를 해서 회사들이 이걸 다 미리 처리를 했다면 저희가 어떻게 연구 방향을 수정해야 될지 고민을 해보도록 하고요. 신한건 위원장님도 구체적인 제안을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아까 말씀해 주신 코스트 캐피탈이 줄어서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것이다. 요거는 이제 바로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좀 짧기는 하지만 2020년 말 기준으로는 우리가 마케트북이라든지 토빈스큐 같은 걸 계산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바로 저희가 저희 오늘 발표 끝나고 나서 이어서 분석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레지듀얼 인컴 밸류에서 어떤 요소별로 영향이 있는지도 저희가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ESG 비재무적 정보에 대한 회계제도 개혁은 이거는 글쎄요 저희가 이번 연구에 담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은 우리 협회 측에서 아마 잘 생각을 하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윤영 이사님 역시 거버넌스 전문가시라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대기업 인포스먼트가 약하다는 측면, 파이낸셜 페널티가 너무 약하다는 측면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요. 감사위원회 전문성, 독립성이 어떻게 됐는지를 평가하는 것도 사실은 제 생각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저희 연구과제 범위에 포함을 해야 될지 이것도 별도 과제로 해야 될지는 그건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 개혁이 자본시장의 어떤 그러한 양적인 수치뿐만이 아니라 감사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 내의 어떤 이런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보는 것도 중요한 과제인 것 같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송명환 팀장님이 또 레귤레이터 입장에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말씀 저희가 새겨드려서 최종 보고서 할 때는 이렇게 저희도 이번엔 좀 시간이 급해가지고 결과 중심으로 발표를 드렸지만 이렇게 풀어서 리더들이 보시는 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2014년 감사 전 재무제표하고 감사 후 재무제표 이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근데 이게 아마 감사 전 재무제표는 어베일러블 하긴 할 텐데 이게 수작업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 한번 저희들이 어떻게 이게 피저블한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화타에 대한 비유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수 증가에 대해서 일반 국민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주셨는데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보수라기보다 사실은 시간에 초점을 둬서 생각을 하는 게 더 맞는 어프로치가 아닌가. 이게 감사의 퀄리티가 높아지려면 아무래도 투입 시간이 늘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보수는 이제 거기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보수보다는 시간이 늘은 거가 퀄리티에 영향을 미쳤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할 때 여러 가지를 많이 하다 보면 그러면 당연히 이제 비용이 올라가는데 그렇게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너무 좋은 말씀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요 과제 마무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연구진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오늘 패널 토론 내용을 참고하여 본 연구가 더욱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마디 하시겠어요? 네, 그럼 하나. 네, 그러면 백복현 교수님 한마디 하시겠습니다. 예, 앞에서 김우준 교수가 대부분 다 말씀을 해주셔서요. 저희가 다 메모를 해서 후속 연구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특히 박유경 이사가 말씀하신 감사 개선의 주주의 입장에서 어떤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냐 하셨는데 설문지에 꼭 이쪽 이슈를 좀 담아서 투자자 입장에서 실제 체감하는 온도를 한번 저희가 또 연구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컴파운딩 이펙트가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데이터 포인트도 부족하고 그래서 결과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데. 그래서 아까 그 금융위 송 팀장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한 거하고 후 거는 저희가 데이터가 있으니까 혹시 그 전 거가 있으면은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후의 결과치를 보고 일종의 미국으로만 리스테이트먼트인데 이런 것을 데이터를 좀 주시면 훨씬 더 퀄리티 높은 연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동네 병원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맞습니다. 이게 그 투자자 피감사인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 아마 정경련에서 발표하신 손성규 교수님이나 정도준 교수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제도 개혁 이후로 아까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빅4에서 남빅4로 감사 마켓쉐어가 많이 옮겨가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은 송 교수님이나 정 교수님 말씀하신 피감사인에게 어떤 선택권을 주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 지금 오늘 금융위에서 나오셨는데 금융위나 금감원에서 이게 퀄리티 컨트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사실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마켓쉐어가 지금 70% 80%였다가 빅4가 60%로 내려가고 있고요. 피감사인 수로 보면 빅4의 비중이 한 35%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한 2,000개 기업 중에.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풍선 효과가 나지 않게 적절하게 배분을 하는 것도 금융 당국에서도 한번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제 진행이 매끄럽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패널 토론 내용 참고해서 연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회계는 자본시장, 더 나아가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분석을 지속적으로 기획하고 회계가 특히 우리나라 사회에 어떤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참여해 주신 발제자, 패널분들을 비롯하여 청취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며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